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봄꽃을 보려는 그리고 나들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계절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지금 이럴 때 정말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재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영선 32.5%, 오세훈 60.1%. 앞선 조사보다 간격이 더 벌어졌다. 이렇게 제목에 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MBN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 조사입니다. 서울 일주일 사이 격차가 더 확대가 됐다. 부산은요. 김영춘 후보 34%, 박형준 후보 56% 이렇게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선거용 가덕도 띄우기 결국 김해신공항 폐기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가요. 김해 사업 5년 만에 공식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뭔가 앞으로 간 거죠. 외국 기관 타당성 검토 등 스스로 뒤집었다. 최대 28조 사업 1년 안에 방향 결정할 판이다. 규모가 굉장한데 뭔가 결정한 기간은 너무 좀 촉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용 아니냐 그동안 이 얘기 참 많이 들었던 사안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김정은 볼 일 없다. 이게 바이든 스타일. 바이든 정부 들어서 북한을 향한 시각, 대북 정책이죠.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평가입니다. 백악관 정상회담 관련해서 의향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죠. 톱다운 방식, 지도자 반열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미국과 우리 입장이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미국 당국자의 얘기인데 유엔 통한 한미일 긴밀히 공조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일본 얘기인데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정년 70살, 70세 시대가 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요. 정년을 70세로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일단 권고 조항으로 시작됩니다. 권고, 해주세요죠. 해주세요. 그러나 추후에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지금 노령화 사회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일면기사 지금까지 짚어봤고요. 오늘도요 깊숙한 해설 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굳건히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무도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요 오늘은 이두하 변호사 세 번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도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무도 안 말렸답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아시아계를 향한 폭행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최근에도요. 뉴욕에서 잇따라 지하철에서 그리고 거리 한 복판에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있던 미국인들 누구도요. 말리는 사람 하나 없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이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당명 뺀 점퍼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인의 개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당,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 상황. 이 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계산된 행보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기획된 것 같다. 이거 계산된 행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갈수록 더해. 북한 김여정. 이제는요, 단순히 막말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지경까지 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을 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 지난해 미국 사회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것이 흑인에 대한 인권. 경찰이 과도한 폭행 행사, 진압 이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는요, 아시아계를 향한 폭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플로이드 재판날, 플로이드처럼 당한 아시아계. 이렇게 제목이 붙은 이유는요. 자, 플로이드, 미국인, 흑인이었죠.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아시아계를 향한 폭행, 흑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에게 구타, 그리고 목을 졸렸다. 피해자 기절할 때까지 아무도 말리질 않았다. 뉴욕 경찰 증오범죄팀 가해자 공개 수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남성 폭행당한 기절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요, 뉴욕 거리에서 아시아계 여성 60살 넘었습니다. 노인입니다. 그 아시아계 여성을 상대로 또 폭행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 지금 뭔가 좀 조사하고 있고요. 아시아계 증오범죄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요, 이 지하철에서 벌어졌던 이 폭행에 대한 사진이 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과연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은요, 이게 29일 공개된 영상입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마구 폭행을 하는 모습. 그리고 저 이후에요, 목을 조르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세요. 아무도 말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영상의 일부만 지금 보여드립니다. 저래서야 지하철 탈 때 굉장히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걸어가시는 분은 아시아계 여성으로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남성이요, 발로 그냥 걷어차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화면 앞쪽에 그걸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요. 빤히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이라면요,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막는 거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워낙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에요, 화면을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끊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요. 미국에서 사시는,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 국적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머무르고 계시는 아시아계 분들, 일본, 한국, 우리나라 분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국 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영상들 보실 때마다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영하 고문님. 네. 이건 무슨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죠? 이렇게 진짜 묻지마 폭행이 이루어진 데는 자체가, 그리고 주위에 관심이 지금 쏟아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정말로 참담하고, 이 아시아인으로서의 그런 위치가 미국에서도 당당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의 지금 생각인데요.
기억나시겠죠? 1991년도 LA 로드니 킹 사건. 예. 그때는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하게 어떤 목적보다는 자기네들이 백인에게 당한 그다음 부당한 처우를 우리 아시아인에게 특히 또 한국인을 상대로 해서 벌어진 거고요. 예. 그 저변에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주로 뭐 상권을 차지했던 부분들에 이제 뭐 아시아계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했고요. 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따라서 경제적인 부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발감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뭐 분석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폭행들이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외신들을 쭉 보니까요. 우리 지금 일면에 다 나왔잖아요. 일면에 나온 외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이.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처럼 관심을 안 갖는 부분입니다. CNN 한번 들어보세요. 7번째, 8번째 기사가 이 뭐 아무런 기사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장면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것을 진짜 사회에 열어나가는 부분들을 같이 아시아계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 도움은 또 우리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보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여론으로 모여줍니다. 마침 BTS가 세계적으로 영향이 큰 BTS가 그래도 이 부분을 지금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걸 멈춰달라 예. 이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이 여론에 그리고 전체 언론의 방향을 틀 수 있게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TS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BTS 우리도 인정차별 받았다. 아시안 혐오 그만.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이유 없이 험담을 듣다든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사례를 본인들이 겪었던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트위터로 아시안 인권운동 동참, 우리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오사카 나오미 일본 테니스 선수도 당연한 상식을 말한다는 자체가 슬프다. 이런 입장을 좀 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요.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아주 충격적이지만 만약에 이 폭행을 당한 사람이 아시아계 이렇게 되지 않고 한국인이라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예. 얼마나 이 소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이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첫째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도대체 원래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과 이런 것들이 더 광범위해지고 흉폭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것들이 대개 어떤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최양호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그 아시아계가 그 근면성을 가지고 그 일자리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점유해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 불안이 있을 거고 또 최근에 미국 사회가 그 중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인을처럼 보이는 아시아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냥 아시아계는 그냥 다 중국인으로 본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그런 있다는 시각이 거예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킨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예. 그 장벽을 설치하면서 이민족에 대한 그 어떤 이런 통행을 막는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적 요인이 돼서 예. 뭐 이런 것이 증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포용과 다양성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뭐 그런 대선 슬로건도 있었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 미국은 원래 위대했다 뭐 이런 자부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한 가지 예만 들면 중동의 UAE라는 나라를 가보니까요. 그 나라는 자국민, 자민족이 10%밖에 안 되고 외국인이 90%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구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 교육부가 자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일부가 있고 외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교육 2부가 있어서 예.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국가 발전, 사회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으로 잘 활용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고 왔거든요. 예. 미국이 정말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미국 내부에서 저런 어떤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가치를 어떤 좀 위대하게 자부심 있게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예. 그러한 일들을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다시 정말 그렇게 어떤 미국의 전체 주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는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서로를 깊숙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 사정을 잘 알고 그쪽 사정을 이해하게 되면요, 저런 모습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소통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저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행하게도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국에서도요,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한인분들 그리고 미국에는 참 우리 국적을 갖고 계시면 활동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진짜 불상사가 없도록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TV 토론이 계속 열리고 있죠. 어제까지 2차 TV 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2차 토론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또 잡혀 있기도 합니다. 자, 그저께 있었던 TV 토론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좀 내용 좀 보겠습니다. 후보들마다 굉장히 사실은 긴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집 없는 서름 앞당길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앞당길 것 앞에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집 없는 서름을 없애는 일을 앞당기겠다 이거겠죠. 근데 뭘 하다 보니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말에. 그리고요, 자영업자 월세 24만 원. 이 말이 됩니까? 24만 원이요? 이것도 뭔가 좀 착각하거나 뭘 숫자를 잘못 보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24만 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24만 원일까요? 이런 실수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그제입니다. 29일 첫 TV 토론을 했는데 이제 말 실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사로 다뤄지는데요. 실제로 어떤 실수였는지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앞당기는 그러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서울 시민들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박영선 후보 1년 예상 재원 추계입니다. 올해 1년 동안 들어갈 게 15조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서울시 소상공인 63만 6천 곳, 2018년 기준 네.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15%를 하니까 24만 7,500원이 나옵니다. 네. 자, 실수죠. 24만 원이 됩니까? 지금 뭐 여기 기사에 보면 좀 165만 원인데 이거를 뭐 잘못 답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도 돼 있습니다. 자, 이두하 변호사. 예. 근데 과거 의원 시절에 여러 가지 회의도 해보셨는데 사실 TV 토론 굉장히 긴장된 자리 아닙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나오겠죠, 저런 거는. 저도 이제 원내대변인을 하다 보면 토론을 뭐 100분 토론 이거는 오래 예. 하니까요. 이제 저런 이제 토론하다 보면 이제 잘못했다 이런 거 생각하고 고치고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 저 후보 두 분은 이제 그냥 쉬다가 토론을 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계속 지금 유세를 다니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전날 정도는 토론하는 당일날 정도는 컨디션 조절하려고 보통 좀 이제 그 토론팀에서 하루는 예. 좀 쉬어라 내지는 몇 시간은 쉬다
쉬다가 이제 컨디션 조절하고 들어가자. 왜냐하면 두 분 다 토론을 잘 하는 분들이에요, 원래. 그렇죠.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장 경력이 있는 분,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서울시장 한 2010년부터 준비했던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갖고 있는 지식을 컨디션 조절 잘해서 이 실제 토론장에서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공부를 새로 해갖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미 다 내공들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네요. 아주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건 기억 못하죠. 그렇지만 큰 흐름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박영선 후보 경우에도 이 본인 공약이잖아요. 다른 예. 사람 상대방 공약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본인 공약인데 뭐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수죠. 근데 이게 짤방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본인이 얘기할 텐데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데 네. 나중에 보면 아차 싶은 거죠. 예, 그런 거는. 그래서 앞당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신지 이제 이걸 이렇게 와. 그죠 눈을 내려서 이거 예, 원고로 예.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차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경우도 이제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 공약 내용이니까 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를 수 있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표정이 그죠? 생각을 예. 해보면 상식적으로 예. 24만 원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예.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냥 예. 실수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렇게 유세를 계속 하다가 좀 컨디션 조절한다고 하루 정도 쉬고 오. 들어가도 저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제 토론을 좀 상당 부분 지켜봤어요. 어제. 이거는 그저께 토론. 그렇죠. 이건 그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이고 어제 토론은 이런 부분은 두 분 다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경험을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을 많이들 지켜보실 텐데 사실은 토론으로 결정을 바꾸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후보들은 토론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성적표가 나오는 것 같고 다음 날 언론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긴장이 많이 되고 이제 평가받는 큰 자리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중간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중간고사 예, 치는 느낌. 그래서 더 긴장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토론의 달인이니까 아마 앞으로 갈수록 실수가 적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재보선 관련해서 가볍게 좀 다뤄봤습니다. 뭐 실수입니다. 뭐 아시겠죠? 무슨 취지로 말씀들을 하신 건지는요. 자, 그럼요. 재보궐 관련된 내용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내곡동 땅 문제. 뭐 어제 토론에서도요. 이 얘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로 또 다뤄주고 있어요. 박영선 자고 나면 거짓말한다.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책임 물을 것이다. 이 사안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책임 묻는다. 이렇게 또 반발했습니다. 또 내곡동 난타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 토론, 2차 TV 토론인데요. 역시 이 내용하고 충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영선 후보가 어제 이 판넬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걸 준비해서 MB 패밀리만의 뭐 그린벨트 뭐 이런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또 반발했죠. 그리고 선거 끝나도 수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또 반발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를 시장으로 뽑았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라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요.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은 이 내곡동 땅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공세가 굉장하잖아요, 지금요.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연일 또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설명이 좀 충분하지가 않다. 뭔가 설명이 조금씩 결이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단 선거에서 논쟁거리가 생기면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방식이 있고 철저하게 이제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처음 스텝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스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내곡동 관련된 땅에 있어서도 최초에는 그 땅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2008년도에 그 재산 신고 내역이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다든지 뭐 입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송파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들도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니까 앞에서 몰랐다라는 그 최초의 스텝들이 계속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앞서고 있으니까 굳이 자세한 해명을 해서 엉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런 판단을 한 걸로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한 해명을 안 하면 이제 덮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이제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 게 어쨌든 임무니까 매일같이 뭔가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더 당황스러운 거고 이제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 그게 아니다. 이제 와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해명들을 하면서 거짓말이다.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제 두 후보의 얘기를 보면요, 박영선 후보는 계속 거짓말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그 지역에 있었어. 지역구 그 지구 지정이 된 거고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방점을 두는 지점 역시도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좀 팩트 체크를 한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땅 위치 몰랐다. 이 해명은 미심쩍. 아, 이렇게 좀 평가를 했네요. 그리고 보금자리 관여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그리고요. 이 지금 문제가 된 이 내곡동, 이게 이제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개발이 된 거잖아요. 참여정부 때 관련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SH공사 적법하게 보상금 받았다. 뭐 이런 설명까지 여기 나와 있고요. 범죄 성립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셀프 보상을 넘어 거짓말 논란.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설명이 뭔가가 좀 여기 보면 미심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정리해놨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은? 이게요, 선거 이제 프레임으로 가는데, 예. 이건 선거 프레임이 국정 뭐 전반에 대한 심판이 가장 큰 부분으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후보의 도덕성으로 몰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예. 약간의 선거 전술 전략적인 면에서 좀 빠르게 이것을 공개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번 주말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논쟁이 가장 정점일 때 투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놓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곡동 땅 문제를 여당에서 지금쯤 내놨더라면 이런 말씀이시에요? 네, 지금? 그러면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정권 심판의 핵심 문제가 뭐냐면 예.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내곡동 땅을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함으로 해서 정권 심판의 가장 핵심이 된 부동산 문제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죠. 거기다 LH 사건, 김상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붙어지니까 이게 뭐 사실 크게 효과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내곡동 얘기를 하면 할수록 LH 거 이런 게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 떠오르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지나가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잘한 일을 했냐 이런 것들을 갖고 되었는데 지금 저는 보면은 박영선 캠프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 테마는 잘 잡고 있지만 예. 항상 테마가 터뜨리는 건 이건 아주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게 선거에 뭐 챕터 1에 나오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미스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이 조금 얘기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늘어지지만 결국 선거 결과에는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제한적이다? 최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양호 고문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예, 이두하 변호사.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랑 어제 토론회를 다 본 시청자의 눈으로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 내곡동 관련해서 너무 많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회 상당 부분이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시청자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싶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일정 부분은 뭐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 내용의 분량이 반을 넘어선다. 이러면 왜 이 얘기만 하나? 그리고 본인 공약에 대해서 오히려 뭐 수직 정원 공약 이런 게 이제 21개 뭐 핵심 뭐 공약 예.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나무 키우는데 AI를 활용한다. 겨울에는 수도관을 쓰지 않고 빗물을 받아서 삼투압 방식으로 끌어올린다. 삼투압 방식이 내려가는 건 몰라도 끌어올린다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조경 전문가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공약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안 하면서 예. 이 내곡동 얘기는 계속 하는데 지금 한국일보 제목도 나와 있지만 예. 결정적인 거는 흔들고 뭐 문건을 보여주거나 사람들한테 확 와닿는 건 없는 거예요.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 문재인 정부 4년이면 이 문건 같은 거 확실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갖고 나와서 예, 보여줄 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없는데 이렇게 자꾸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좀 지치는 거 아닌가 시청자들이. 이제 토론회를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박수현 전 대변인께 발언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박영선 후보의 선거 전략에 관한 충고를 해주셨는데 예. 고맙게 생각하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예. 그 국민의힘 야권 단일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어떤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이죠. 한 번 그와 관련해 공세를 했는데 그다지 통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예, 거네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 LH 투기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 미공개 정보를 그 자리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해서 일반 서민들, 국민들이 기회를 뺏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핵심이 거짓말 논란이 아니라 바로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어떤 개발 정보를 알고 그때쯤 측량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이 맞닿아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그래 알겠어 오세훈 후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뭐 해명이 안 돼라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어떤 관심은 그 너머에 이미 있는 선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오세훈 후보의 본질적 의혹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고 유권자는 결국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토론이 이제 한 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박영선 후보만 또 집권 여당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약에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심판도 선거의 기능이지만 그러나 예. 미래를 선택하는 것도 선거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방이 지속되면 여기 제목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심쩍은 부분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게 뭐 이렇게 달라질까? 많은 분들 이런 판단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해명은 미심쩍, 증거는 아직 뾰족한 증거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게 10년 전에 예. 한명숙 전 총리랑 선거를 할 때도 나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원순 전 시장 10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나왔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렇게 오늘 패널분들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토론 때 또 나오겠죠. 이 사안 나오죠. 또 공방을 벌이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초점을 좀 더 보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명 뺀 점퍼를 입은 박. 그리고요, 뭐 20대 청년들 연설 앞세운 오. 근데 이 앞부분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점퍼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박영선 후보가 파란색 계열의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색은 요 뒤에 보면 뒤에 어떤 분 계시죠? 이렇게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당명이 적혀 있고요. 뭐 박영선 후보 이렇게 뭐 적혀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입은 이 점퍼는요. 약간 색깔이 다르죠. 하늘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명이 안 적혀 있어요. 이 점퍼에. 그냥 1번, 기호 1번, 그다음에 이름만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달라진 유세 풍경인데요. 보면 박영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언급을 줄이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도 단호한 비판을 해놓고 있다. 뭔가 좀 바뀐 거예요, 지금. 자, 그럼요. 먼저 박영선 후보 관련된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 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앞서서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은 어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그제.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점퍼가 색깔이 다르고요. 약간 점퍼에 쓰여 있는 모형도 다릅니다. 그제 모습은요. 당명이 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 후보, 기호, 이름 다 있는데 어제부터는요. 그냥 1번 박영선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당 이름을 좀 내세우지 않은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당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안 보인다. 유세장에서 사진이 사라졌다.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 이 현수막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 광진사랑 1번 고민정 돼 있는데 여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현수막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한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요, 그냥 박영선 후보 자체만 강조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당 지도부 후보도 뭔가 좀 선긋기. 이 선긋기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른바 이제 문재인 마케팅인데요. 이게 좀 뭔가 달라졌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 지도부들도요. 지금 총선을 지휘하시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요. 정책과 관련해서 좀 과거와는 다른 결의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화나시고 속상하신 거 잘 압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플 만큼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부동산, 망국적인 이 부동산 현상들 이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표 보시기에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지금요. 확실히 점퍼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발언들 하시는 거 보면 다릅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언론의 분석 기사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이제 이런 분석을 일단 곁들여져 있어요. 이런 분석들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예를 들어 김상조 정책실장의 문제가 생겼던 어제 방송에서 해설을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저도 의도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의 개인적인 이런 참담한 잘못이 대통령이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느냐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문제, LH 투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의도적으로 실제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이르는 걸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점퍼가 달라졌다. 그런데 상상해 보시오. 오세훈 후보의 점퍼를 보면 흰색에 빨간 기호만 넣는 점퍼를 자주 입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큰 선거다 보니까 여러 막 지원자들, 지지자들과 똑같은 색깔의 점퍼를 입고 있다 보면 후보가 보이질 않아요.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네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일 때 보면 좀 다른 색깔의 옷, 좀 드러나는 옷 이걸 입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지 뭐 그런 어떤 일부러 대통령- 당명을 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당명을 뺀다고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알 그렇죠. 유권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무리 속에 섞여 있는데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딱 후보를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일이고 오세훈 후보 그런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흰색으로 딱 드러나게 하는. 잘 보인다. 네, 잘 보이더라고요. 앞선 기사 다시 좀 보실까요? 사진이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여기 박영선 후보가 등장한 사진이요. 와, 그러네요. 다른 분들은 짙은 파란색인데 여기 뭐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이니까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건 그런 설명해 주셨어요.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이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듣더니 빙글에 웃으시는 걸로 봐서는 네. 다른 해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물론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오. 근데 지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정에 대한 심판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판단 기준으로 돼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만약에 뭐 여당 후보였다면은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마무리를 끝까지 해서 뭐 이 잘됐던 정책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일자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게 중심이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선거 프레임을 잘못 잡으신 것 같고요. 앞서서도 그러는데 또 다른 조언을 또 해주시네요. 지금 뭔가 전략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지금. 그리고요, 요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예. 이겁니다. 지금 10연패를 했잖아요. 야당이 뭐 이런저런 10연패입니까? 예,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이 선거를 잘해서 10연패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10연패를 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선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뭐 진짜 박영선 후보가 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차진하는 거 보면은 야당 보수 진영은 뭉치고 한 방향으로 갈 때 힘이 나오는구나. 이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요번에 진짜 다시 승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뭐 기회가 온 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보수 진영에서 꼭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전 여야 후보들 뭐 뭉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뭉치는 거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전투표의 얘기입니다. 사전투표.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있었던 선거를 보면요. 사전투표에서는 지금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한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사전투표에서 여당 지지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거에 보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2030 지지율이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그러자 야당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투표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전투표를 강조합니다.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전투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청년층 참여율 높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얘기가 며칠 전부터 기사에 계속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와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 연락하고 하셔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두하 변호사.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굳이 강조하면서 많이 나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아주 일부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거 총선 때 상황을 말씀하는 총선이나 거네요. 뭐 이런 때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뭐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기존에는 사전 투표가 청년층 참여율이 높은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청년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 그리고 또 그런 일부 지지층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지층들에게 우려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CCTV 설치라든가 선관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2030 세대 지지율이 특히 이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 보면 2030 지지율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 민주당하고 비교해서도 이렇게 열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가 이번엔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선거 당일이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일하고 선거일 모두 다 일을 하게 되면 예. 그 고용주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투표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점도 널리 알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 투표가 더 편리한 분들이 또 많고 청년층한테도 편리하니까 이제 사전 투표도 열심히 해달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노 투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투표가. 그러니까 지지층,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도 예.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그 분노 투표가 있고 그 분노 투표를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 사전 투표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번 재보궐선거 상황을 보니까요.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강조하고 있어요. 각자 사전 투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0, 30대 그리고 특히 30대가 정권의 현 정권에 되게 그 기반이 되는 지지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기대감에 반영해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20대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할 경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석의 전제는 2030 세대가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 이게 깔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뭐 2030 세대를 만나보면 실제로 예. 예전에는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지방 선거는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되게 좀 나를 좀 갈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굉장히 같아요. 높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정권의 심판인지 아니면 정권에 관련돼서 힘을 보태기 위한 건지는 뭐 좀 차이가 모르죠, 좀 지금 있지만 모릅니다. 예.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20, 30대 그 참여율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그런데 그 개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여야가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그 4월 7일 투표율이 평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40대의 지지율이 아직도 견고하다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새롭게 20, 30대 청년층이 우리를 더 지지하는 것 같아.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 두 계층이 평일날 직장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주말에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표율도 높이고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선거 평일 이유도 있습니다. 네. 기대가 다 많은데 당일날 나옵니다. 과연 사전투표에서 어떤 지지세가 있었던 건지 볼 수 있어요. 예, 최영호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 딱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 남았는데 향후 일주일은 조선 500년사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나온 이런 뭐 이 지지율 이런 것도 예. 저는 51대 49로 좁혀질 것 같아요. 등등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뭐 진검승부는 오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전투표, 이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는요, 31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진행된 것만 공표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이제 선거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로 그렇게 제안을 좀 해뒀습니다. 다음은 뭐 재보궐 선거는 아니고요. 뭐 대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재보궐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요. 대선과 관련해서 참 많은 얘기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다음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낙연, 윤석열의 견제구를 날렸다. 누군가 계산한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요, 대선길 들어선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요, 여기 뭐 기사에 소개돼 있는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대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또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노영민 전 실장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출마할 걸 예상하십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테고요. 중간중간에 누군가 계산한 듯한 그런 행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한 말씀을 했던데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해서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국은 본인의 뜻에 의하든 아니면 뭐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재보선에 발 담그는 윤석열, 이낙연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듯하다. 일단 뭔가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출마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다. 노영민 전 시장은 좀 다르게 있죠. 주영 고문님. 네. 전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뭐 개념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선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 뭔가 규정을 했어요. 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하겠다 등등한데 이게 지금 나가 있으니까 좀 이낙연 좀 뭐 선대위원장께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듯한다 그러는데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까지 오는데 기획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군지.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등 조국 장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획이 아니라 그냥 뜻밖의 아닙니까?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왜냐하면 진짜로 이런 기획 뭐 지금 말씀드렸던 분들이 윤 총장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끝나실 수도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시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는 지금 길에 들어서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요. 노영민 전 실장께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 아닐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이낙연 대표와 노영민 실장의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치는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거학척결에 대항한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가지고 이 불공정이 이슈가 된 이 시대에 윤석열 바람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갈 것이다. 뭐 그런 것이죠. 어차피 오래 못 간다. 정치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하신 말씀이 누군가 기획 있는 것 같다는 견제구가 아니라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본인은 윤석열 총장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일단 자기 자신을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으면서 띄엄띄엄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드러나면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정무적 감각으로 국민적 관심사를 끌고 천천히 가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으로 들어야 됩니다. 짜임새 있게 뭔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고서 이거를 강조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칭찬했다.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만 또 그런 해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작은 제목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당이 혁신해서 윤 전 총장 끌어안아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뭔가 대선을 도모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예. 국민의힘 간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꺼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입당을 하시든 뭐 당을 만들어서 합당을 하시든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하시든 저는 어쨌든 뭉쳐서 한 명의 후보를 내야 된다는 대의명분에 그분이 반대하실 그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뽑아야 된다. 예. 저를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 뭐 안철수 뭐 대표, 뭐 홍준표 대표 저는 다 우리 함께. 국민의힘이 문을 열어서 공정하게 경선을 해서 단일 후보를 뽑는 게 그게 우리 큰 전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인데 요약을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또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대선으로 가자, 경쟁하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보니까 단일 후보를 위해서 가자라는 건데 이두하 변호사께서는 이게 가능성으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들리셨습니까? 네, 둘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뭐 공정, 상식, 원칙, 뭐 법치주의 이런 가치를 좀 선점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지지를 어느 정도 얻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그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거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수위권에 아주 그죠? 이제 성적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지지를 얻은 적은 없죠. 사실 이 말을 하면 너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인데 정치를 오래 했죠.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해야지 사실 다음 대선에 그 보수 진영, 범야권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이 선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뭐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범야권과 같이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대선에 있어서 힘을 합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를 하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정치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4월 7일 이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재보궐선거 기간이잖아요. 재보궐선거를 배에 비유하면 좀 배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배는요 대선이라는 강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선 얘기, 대선 주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림 하나가 주목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5억 원짜리 그림을 훼손한 관람객이 있었어요. 그 그림에다 뭔가 덧칠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덧칠했는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뭐 이런 평가가 나온답니다. 물론 이 작가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본인이 그린 그림에 누군가 손을 댄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미국 화가 존 원의 무제입니다. 근데 덧칠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 있죠. 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덧칠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관람객이 여기 페인트가 있고 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참여형 그림인가 보다 해서 본인이 칠했답니다. 어떤 커플이 가서. 그런데 보세요, 한번. 약간 사람 모습 같기도 하고요. 춤추는 사람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제목하고 옆에 또 원래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건 보도에 뭐 네티즌들 반응이 조금 뭐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주최 측은 깜짝 놀랐죠. 그러나 훼손의 고의성이 없는 듯하다. 작가에게 연락해서 선처 쪽으로 한번 해보련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습니다. 물론 원작을 만든 작가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이런 일도 있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런 경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사실상 뭐 그 재물 손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술품의 가치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면서 더 올라가는 거 사실 아닙니까? 저게 그냥 걸려 있었으면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5억 원 가치 이상의 관심도를 더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오히려 저 보도가 나간 뒤에 저거 보러 오히려 가자 이런 뭐 댓글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덧칠한 부분 이런 부분 좀 한번 보러 가자. 네, 실제로 이런 어떻게 말씀이에요? 덧칠했는지 한번 가서 보자라고 해서 예. 오히려 지금 그 주최 측에서는 그 화가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없는 방식으로 한번 보존해 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실 어떤 이런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만약에 훼손했다라면 문제지만 사실은 이 관람객분은 잘 모르고 아니 이거 페인트도 있고 붓도 있길래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상화라는 그림을 보면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약간 좀 눈길을 잡는 기사여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도 원작자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랐겠죠.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누가 소홀됐다니까. 근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막말을 좀 시시때때로 내놓는데요. 이번엔 좀 상황이 정도가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김여정 공개 저격 문 미국산 앵무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미국과 북한 사이 긴장 속에 우리에게 말폭탄을 쏟아낸 겁니다. 통일부는 예법을 지켜라. 예의를 지키라고 유감 표명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김여정이 왜 이랬는가? 앞서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럼요. 그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도 하늘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위험한 행동하지 마라. 대화에 도움 안 된다. 그리고 방점은 대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반응을 앞서서 본 기사처럼 보인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북한의 반응. 김여정 담화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하면서 아랫부분 보았어요. 뭐 내용은 쭉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철면피요? 다음입니다.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 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비아냥입니까 지금 이거는요?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어떤가 싶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는데요 지금요? 최양호 고문님,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기한테 한 말 아닌가요? 매일 스스로에게? 자기가 한 말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봐야지는데 뭐 저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번 김여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좀 봐줬거든요. 그냥 예.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꾸만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뭐 저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유엔의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소위를 지금 소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등등 어디다 뭐 화풀이 할 데는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예. 저런 얘기들은 진짜 하나의 도움이 안 되고 자기를 돌보려면은 자기 입을 봐야죠. 김여정의 얘기에 뭐 우리가 뭐 진짜로 뭐 아주 뭐 최고 수위의 반응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가만히 놔두면 조선을 왜 듣고 있어요?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제 통일부가 유감 표명을 좀 했어요. 그것도 내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떤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줘야 한다. 예의를 좀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게 생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에서도 좀 입장이 좀 나왔죠. 기사 보겠습니다. 바이든, 김정은 안 만난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뭔가 만나서 다시 뭔가를 하자 이런 방향인데 그렇다면은 이 미국과 북한 이런 사이에서 우리 입장이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백악관 대변인도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박시원 전 대변인. 네. 힘들어지네요, 점점. 아마 그 지금 최영호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의 저 막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모독한 행위로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이면의 그 외교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상되었던 패턴이고 늘 북한이 해오던 일입니다. 저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이제 거의 결정이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세게 강하게 직접은 하지 못해요. 대북 정책의 결정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어떤 대북 정책의 결정 시기에 북한의 존재감을 미국에 알리려는 시도는 했지만 ICBM이나 SLBM 같은 전략 도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도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위 조절하면서 우리 쪽에 향해서만 일단 막 그렇습니다. 미사일을 뭐 시험 발사하고 막말을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북미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 부분 그 지렛대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통상은 북한이 훈련 시작 지점에 굉장히 큰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참 있다가 한 9일 정도 지나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북한도 지금 미국과 대북 정책을 가지고 지금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입니다. 예. 지금 뭔가 신경전, 심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